1. 쓰러진 아버지 첫 딸의 부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위치한 60평 아파트. 이곳은 건설회사를 운영하며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김태준 68세가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공간이었다. 30년간 중견 건설업체를 일궈낸 그는 세 자녀를 모두 명문대에 보내고 각자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준 든든한 가장이었다. 그런 그에게 운명의 날이 찾아왔다. 평소와 다름없던 어느 화요일 오후 태준은 거실에서 경제신문을 읽고 있었다. 부인 채영이는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하며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지나가는 줄 알았다. 그런데 갑자기 거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다. 달려가 보니 남편이 소파 옆에 쓰러져 있었고 입에서는 거품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급성 뇌출혈이었다. 119에 신고한 후 응급실로 달려가는 구급차 안에서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세 자녀에게 연락했다. 큰아들 김성민 42세는 대형 로펌의 변호사였고 둘째 딸 김성희 40세는 의사와 결혼해 전업주부로 살고 있었으며 막내 김성수 38세는 중소기업에서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병원 응급실 앞에 모인 가족들의 얼굴은 충격과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고 설령 살아난다 해도 식물인간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8시간의 긴 수술 끝에 태준은 간신히 목숨을 건졌지만 의식을 잃은 채 중환자실에 누워있게 되었다. 병원 복도에서 밤을 새운 가족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다. 성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가 평생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아버지를 지켜야 한다고. 성희도 고개를 끄덕이며 끝까지 함께하자고 했고 성수 역시 무슨 일이 있어도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 화목한 가족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몰랐다. 앞으로 벌어질 현실이 얼마나 잔혹하고 절망적일지, 그리고 돈 앞에서 가족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혈육들이 어떻게 등을 돌리고 배신할 수 있는지 그들은 곧 뼈저리게 깨달아야 했다. 이것은 단순한 간병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이기심과 욕망이 만들어낸 가족 파멸의 서막이었다. 마치 연극의 막이 오르듯 이제 진짜 가족의 민낯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돈이라는 시험대 앞에서 인간의 가장 추악한 본성이 폭로될 운명이었던 것이다. 아버지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지 일주일 후 가족들은 충격적인 현실과 마주했다. 월 간병비가 무려 800만 원에 달한다는 것이었다. 24시간 전문 간병사 비용이 월 500만 원, 각종 치료비와 약값이 200만 원, 그리고 특실 입원료와 기타 잡비까지 합치면 매월 거의 1000만 원에 가까운 돈이 나가는 상황이었다. 병원 직원은 냉정하게 말했다. 이런 상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니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라고. 성민은 처음에는 여유 있게 말했다. 자신이 변호사로서 월 수입이 상당하니 이번 달 비용은 자신이 부담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실제로 1000만 원 가까운 돈이 통장에서 빠져나가자 그의 표정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성민의 아내는 남편에게 속삭였다. 이런 식으로 몇 달만 더 가면 집 담보대출금도 못 갚게 된다고 아이들 교육비는 어떻게 할 거냐고. 특히 큰아들 민준이가 의대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월 과외비만 200만 원이 넘어간다며 걱정했다. 둘째 성희는 의사 남편 덕분에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었지만 시댁의 눈치를 봐야 했다. 시어머니는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며느리의 친정 아버지 간병비 때문에 자신들의 노후 자금이 줄어드는 것이 못마땅하다는 시기였다. 성희의 남편 역시 처음에는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지만 점점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시댁 식구들은 노골적으로 말했다. 친정아버지가 그렇게 큰 집에 살면서 왜 자식들이 간병비를 대야 하냐고 집을 팔아서 간병비를 마련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막내 성수는 월급이 4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적 여유가 전혀 없었다. 하지만 그는 다른 형제들과 달리 매일같이 병원을 찾았고 간병사가 없는 시간에는 직접 아버지 곁을 지켰다. 회사 일을 마치고 병원으로 달려와 밤늦게까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앉아 있는 것이 그의 일상이 되었다. 동료들은 그를 보며 혀를 찼다. 회사 일에 지장이 생긴다고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뭘 그렇게 매달리냐고. 두 번째 달이 되자 형제들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다. 성민은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큰아들 민준이가 의대 진학을 위해 고액 과외를 받아야 하고 둘째 민서는 유학 준비로 돈이 많이 든다는 것이었다. 특히 아파트 대출 이자만 월 200만 원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추가로 간병비까지 부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그는 심지어 회계장부까지 들고 와서 보여주며 정말 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성희 역시 핑계를 대기 시작했다. 남편의 병원이 경영난을 겪고 있고 특히 코로나 이후 환자 수가 급감해서 수입이 예전만 못하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두 아이의 학원비와 각종 사교육비가 월 300만 원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매달 1,000만 원씩 간병비를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시어머니는 더욱 노골적이었다. 우리가 왜 남의 집 간병비를 대야 하느냐며 며느리를 압박했다. 결국 세 번째 달부터는 성수가 혼자서 모든 부담을 떠안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인 적금 3,000만 원을 해약했고 신용대출까지 받아가며 아버지의 간병비를 마련했다. 형과 누나는 고마워한다는 말만 할 뿐 구체적인 도움은 주지 않았다. 오히려 성수에게 말했다. 내가 막내니까 부모님을 모시는 게 당연하다고 형과 누나는 이미 각자 가정이 있으니 이해하라고. 이 시기 성수의 삶은 완전히 파괴되기 시작했다. 본색 드러남. 넷째 달이 되자 형제들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성민은 아예 병원에 얼굴을 비치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 가끔 문자로만 요즘 너무 바빠서라는 핑계만 보내올 뿐이었다. 실제로는 골프장에서 접대를 하거나 고급 레스토랑에서 회식을 하며 평소와 다름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 그의 아내는 더욱 노골적이었다. 시댁 식구들 앞에서 대놓고 불평했다. 시아버지 간병비 때문에 우리 아이들 교육에 지장이 생긴다고 이제 그만 포기하고 요양원에라도 보내야 한다고. 성희는 더욱 가증스러웠다.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하면서도 실제로는 한 푼의 도움도 주지 않았다. 오히려 성수에게 전화해서 아버지 상태가 어떠냐고 물어보며 마치 자신도 걱정하고 있다는 듯 연기했다. 하지만 간병비 이야기만 나오면 급하게 전화를 끊거나 남편과 상의해 보겠다며 계속 미루기만 했다. 실제로는 시댁 가족들과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명품 가방을 사는 등 전혀 경제적 어려움이 없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 심지어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는 우리 시댁이 워낙 잘 살아서라며 자랑하기까지 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형제들이 서로 연락해서 성수에 대해 뒷담화를 한다는 사실이었다. 성민과 성희는 통화하면서 성수가 너무 오버한다. 아버지가 의식도 없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며 비웃었다. 심지어 성수가 혼자 영웅놀이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 같다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다. 그들은 성수를 마치 정신 이상자 취급했다. 저렇게 집착하는 걸 보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수근거렸다. 다섯째 달에 들어서자 성수의 경제적 상황은 완전히 파탄났다. 신용대출 한도는 이미 다 써버렸고 월급으로는 생활비도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그는 형과 누나에게 절박하게 도움을 요청했다. 한 달에 300만 원씩만이라도 도와달라고 아니면 번갈아가며 간병을 해달라고 매달렸다. 무릎을 꿇고 빌기까지 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냉정한 거절뿐이었다. 성민은 나도 힘들다며 잘라 말했고 성희는 우리도 사정이 어렵다며 눈물까지 흘려가며 연기했다. 그들의 거짓말은 점점 더 뻔뻔해졌다. 성민은 회사에서 정리해고 이야기가 나온다고 거짓말했고 성희는 남편 병원이 망할 것 같다며 울상을 지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성민은 승진을 앞두고 있었고 성희의 남편 병원은 환자가 몰려서 대기 시간이 한 달이 넘는 상황이었다. 성수는 이때부터 형제들에 대한 환멸을 느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는 부업을 시작했다. 택시 운전, 야간 경비, 음식 배달 등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다.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병원에서 간병하고 새벽에는 부업으로 돈을 벌었다. 하루 3, 4시간밖에 잠을 자지 못하는 생활이 계속되었다. 동료들은 그를 보며 혀를 찼다. 미쳤다고 저러다가 자기가 먼저 죽겠다고. 그러던 어느 날 성수는 우연히 성민이 골프장에서 찍은 사진이 SNS에 올라온 것을 발견했다. 고급 골프웨어를 입고 동료들과 즐거워하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성희가 백화점에서 명품 가방을 들고 활짝 웃고 있는 사진도 보았다. 그 순간 성수는 깨달았다. 형제들이 자신을 철저히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아버지의 고통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밀려왔지만 그는 여전히 아버지 곁을 지킬 수밖에 없었다. 이제 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3. 가족회의의 파국. 여섯째 달이 되자 성수의 한계점이 다가왔다. 그는 더 이상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처했고 회사에서는 잦은 지각과 조퇴로 인해 경고를 받았다. 건강도 극도로 악화되어 몸무게가 15kg이나 빠졌다.
친구들은 그를 보고 깜짝 놀랐다. 마치 중병에 걸린 사람처럼 보인다고 이러다 정말 죽겠다고 걱정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성수는 형과 누나에게 가족 회의를 제안했다.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자고 했다. 마지못해 응한 성민과 성희는 병원 근처 카페에서 만났다. 겉으로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실제로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린 상태였다. 그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이미 작전을 짜고 온 듯했다. 성수가 절박하게 호소했다. 자신이 이대로 가면 정말 죽을 것 같다고 제발 형제들이 도와달라고 매달렸다. 눈물을 흘리며 형, 누나 우리가 가족 아니야? 라고 절규했다. 하지만 성민의 반응은 냉정했다. 그는 법률 전문가답게 차근차근 논리를 펼쳤다. 아버지의 재산을 처분해서 간병비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했다. 압구정 아파트만 팔면 15억은 나올 텐데 그 돈으로 몇 년간은 충분히 간병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성희도 거들었다. 어차피 아버지가 의식을 회복할 가능성도 희박한데 굳이 자식들이 희생할 필요가 있냐고 했다. 특히 성수를 향해서는 너도 이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잔인한 말을 내뱉었다. 아버지가 깨어날 것이라는 환상은 벌이라는 것이었다. 심지어 이미 식물인간이나 다름없잖아라며 아버지를 물건 취급했다. 성수는 격분했다. 아버지의 집을 팔자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무엇보다 아버지를 마치 죽은 사람 취급하는 것이 참을 수 없었다. 그는 형과 누나를 향해 소리쳤다. 당신들이 그래도 아버지 자식이냐고 아버지가 평생 당신들을 위해 희생한 것을 벌써 잊었냐고 절규했다.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이 모두 쳐다볼 정도로 큰 소리였다. 하지만 성민과 성희의 대답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성민은 감정에 호소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생각하라며 우리도 각자 가정이 있고 책임이 있다고 잘라 말했다. 성희는 더욱 잔인했다. 아버지도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마치 자신들의 이기심을 정당화하려 했다. 그들은 성수를 마치 비정상적인 사람 취급했다.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매달린다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라고 했다. 회의는 결국 파국으로 치달았다. 성수는 형과 누나를 향해 인간도 아니다라고 외쳤고 성민은 내가 성인이면 혼자서도 판단할 줄 알아야 한다며 맞받아쳤다. 성희는 울음을 터뜨리며 우리도 힘들다는 것을 왜 모르냐고 호소했지만 그것은 진짜 눈물이 아니라 자신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한 연기일 뿐이었다. 주변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부담스러웠는지 그녀는 연신 주위를 둘러봤다. 최종적으로 성민이 선언했다. 앞으로는 각자 알아서 하자고 더 이상 이런 회의는 의미가 없다고 말하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성희도 미안하다는 말만 중얼거리며 따라 나갔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서는 미안함보다는 안도감이 더 역력했다. 마침내 성수라는 짐을 떨쳐낸 것처럼 보였다. 카페에 혼자 남겨진 성수는 절망에 빠졌다. 이제 정말로 세상에서 완전히 고립된 것이었다. 4. 배신과 고립. 가족회 이후 성민과 성희는 성수와의 연락을 완전히 끊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고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었다. 심지어 성수가 아버지의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급히 연락해도 무시했다. 그들은 마치 아버지와 성수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다. 성수가 병원에서 울면서 형, 누나 제발 전화 좀 받아라고 메시지를 남겨도 철저히 외면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성민과 성희가 주변 친척들에게 성수를 헐뜯고 다닌다는 사실이었다. 그들은 성수가 아버지 재산을 노리고 혼자서 간병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퍼뜨렸다. 성수가 우리의 도움을 거부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한다며 마치 자신들이 피해자인 것처럼 포장했다. 친척들은 이 말을 믿고 성수를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저 녀석이 아버지 재산을 혼자 차지하려고 저러는 거야라며 수근거렸다. 성수의 고립은 더욱 심화되었다. 회사에서는 지속적인 지각과 조퇴 그리고 업무 집중력 저하로 인해 해고 통보를 받았다. 상사는 개인 사정을 이해하지만 회사는 자선단체가 아니다라며 냉정하게 선언했다. 20년간 성실히 다닌 회사에서 쫓겨나면서 성수의 경제적 기반은 완전히 무너졌다. 동료들도 저러다가 자기가 먼저 죽겠다며 혀를 찼다. 아무도 성수를 동정하지 않았다. 여자친구는 이미 떠났고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을 끊기 시작했다. 항상 돈 이야기만 하고 만나면 우울한 이야기만 늘어놓는 성수와 함께 있는 것이 부담스러워진 것이었다. 너 요즘 너무 우울하다. 만날 때마다 스트레스 받는다며 하나씩 떠났다. 결국 성수 주변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다.
오직 의식을 잃은 채 누워있는 아버지만이 그의 전부가 되었다. 경제적으로는 완전히 파산 상태에 이르렀다. 신용카드 연체로 인해 신용등급이 최하위로 떨어졌고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도 없었다. 성수는 집에 있던 모든 귀중품을 팔아치웠다. 아버지가 선물해준 시계, 대학교 졸업 기념으로 받은 반지, 심지어 어머니의 유품까지 모두 중고품 가게에 내다 팔았다. 중고품 가게 사장은 이 시계 좋은 건데 왜 파세요? 라고 물었지만 성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병비는 계속 나가야 했다. 성수는 하루 18시간씩 일했다. 새벽 4시부터 오전 8시까지는 신문 배달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오후 7시부터 밤 11시까지는 대리운전을 했다. 그리고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는 병원에서 아버지 곁을 지켰다. 건설 현장 인부들도 그를 보며 미쳤다고 했다. 저러다 죽겠다며 걱정했다. 몸은 한계에 다다랐다. 영양실조와 과로로 인해 수시로 어지럼증을 느꼈고 때로는 아버지 옆에서 쓰러져 의료진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 피부는 거칠어졌고 머리카락은 빠지기 시작했다. 38세의 나이에 마치 60대처럼 늙어 보였다. 간병사 아주머니도 그를 보며 안쓰러워했다. 아들아, 이러다 내가 먼저 죽겠다며 걱정했다. 그러던 어느 날 성수는 우연히 성민의 아들이 해외 유학을 떠나는 것을 소셜미디어에서 보게 되었다. 공항에서 찍은 사진에는 온 가족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라는 글과 함께 올라온 사진을 보며 성수는 분노보다는 허무함을 느꼈다. 자신이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로 혈육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 며칠 뒤에는 성희가 시댁 가족들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사진들도 올라왔다. 고급 리조트에서 찍은 사진들이었고 모든 가족이 행복해 보였다. 댓글에는 부럽다, 행복해 보인다는 말들이 줄을 이었다. 성수는 그 사진들을 보며 웃음이 나왔다. 비참한 웃음이었다. 자신은 하루 3시간도 못 자면서 아버지를 돌보고 있는데 그들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이었다. 성수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형제들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이번에는 문자가 아닌 편지를 썼다. 형, 누나, 나 정말 힘들어. 제발 조금만 도와줘. 아버지가 깨어나실 수도 있어. 우리가 가족이잖아.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그 편지들은 읽히지도 않은 채 무시당했다. 성민과 성희는 이미 성수를 완전히 차단한 상태였다. 병원 직원들조차 성수를 이상하게 바라보기 시작했다. 저 사람 왜 혼자서 저렇게 매달리지? 라며 수군거렸다. 간병사들 사이에서는 가족들이 다 포기했는데 혼자서 고집 부리는 사람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성수는 이제 정말로 세상에서 완전히 고립된 상태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할 수 없었다. 비록 의식을 잃었지만 아직 살아있는 아버지를 버릴 수는 없었다. 설령 전 세계가 등을 돌린다 해도 아버지만큼은 자신이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 이것이 인간으로서 마지막 양심이자 존재 이유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의 몸과 마음은 이미 한계를 넘어선 상태였다. 반전의 유언. 8개월째가 되던 어느 날 새벽 3시 기적이 일어났다. 의식을 잃었던 아버지 김태준이 눈을 떴다. 밤새 아버지 곁을 지키던 성수는 아버지가 눈을 뜨는 순간을 목격하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아버지의 첫 마디는 예상과 달랐다. 고생 많이 했구나, 성수야. 다 보고 있었다. 아버지는 의식을 잃은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을 듣고 있었다. 성수가 혼자서 간병하며 겪은 고통, 형제들이 등을 돌린 상황, 심지어 병실에서 나눈 대화들과 전화통화 내용까지 모두 기억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성수의 손을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혼자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 알고 있다. 정말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무 무력했다. 의료진도 놀라워했다. 이렇게 장기간 의식을 잃었던 환자가 깨어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아버지의 의식이 완전히 명료했다는 점이었다. 언어 능력에도 전혀 문제가 없었고 기억력도 정상이었다. 담당 의사는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회복이라고 표현했다. 환자의 의지력이 얼마나 강했는지 알 수 있는 사례라며 감탄했다. 성수는 급히 성민과 성희에게 연락했다. 8개월 만에 받은 성수의 전화에 그들은 처음에는 시큰둥했다. 또 무슨 일이야 라는 식이었다. 하지만 아버지가 의식을 회복했다는 소식을 듣자 태도가 180도 돌변했다. 갑자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아버지 상태가 어떠냐며 문의했고 우리도 바로 병원으로 가겠다고 했다.
마치 지금까지 계속 걱정하고 있었던 것처럼 연기했다. 그날 저녁 성민과 성희가 병원에 나타났다. 그들은 마치 지금까지 계속 아버지를 걱정해온 것처럼 완벽하게 연기했다. 아버지 정말 많이 걱정했어요 라며 눈물까지 흘렸다. 성민은 회사 일 때문에 자주 못 왔지만 항상 걱정했다고 했고 성희는 매일 아버지 생각만 했다며 슬픈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냉정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봤다. 그동안 어디 있었니? 라는 한마디가 전부였다. 성민은 당황하면서도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그리고 성수가 혼자서 다 하겠다고 해서 믿고 맡겼다고 했다. 성희도 거들었다. 아이들 때문에 바빴고 성수가 연락도 잘 안 받아서 어쩔 수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들의 거짓말을 모두 꿰뚫고 있었다. 거짓말 그만해라. 다 들었다며 차갑게 말했다. 며칠 후 아버지는 변호사를 불렀다. 유언장을 새로 작성하겠다는 것이었다. 성민은 이 소식을 듣고 경악했다. 지금까지 아버지의 유언장은 삼형제가 균등 분할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급히 아버지를 찾아가 왜 갑자기 유언장을 바꾸려고 하시냐며 따져 물었다. 목소리에는 다급함과 공포가 섞여 있었다. 아버지의 대답은 차갑고 단호했다. 내가 8개월 동안 누워있으면서 누가 나를 돌봤는지 똑똑히 봤다. 너희들은 나를 버렸지만 성수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성민은 당황해서 그래도 형제인데 다 가족 아니냐며 애원했지만 소용없었다. 아버지는 가족이라는 말을 너희가 할 자격이 있나? 라며 일갈했다. 성희도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다. 그녀는 아버지 앞에서 펑펑 울며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라며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제 와서 왜 그러니? 라며 냉소했다. 돈이 될 것 같으니까 다시 딸인 척하는 거니? 성희의 울음은 더욱 처절해졌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단단해져 있었다. 변호사가 도착하고 유언장 작성이 시작되었다. 아버지는 명확하게 지시했다. 압구정 아파트를 비롯한 모든 부동산, 회사 지분, 예금 등 전 재산을 성수에게 단독 상속한다는 내용이었다. 총 재산 가치는 약 20억 원에 달했다. 성민과 성희에게는 단 1원도 물려주지 않겠다고 명시했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6. 진짜 가족. 유언장 소동이 벌어진 지 한 달 후 아버지는 완전히 회복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압구정 아파트는 이제 법적으로 성수의 소유가 되었고 아버지와 성수는 함께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8개월간의 지옥 같은 시간이 끝나고 드디어 평화가 찾아온 것이었다. 성수는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 반면 성민과 성희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던 그들은 갑작스러운 상속 박탈로 인해 절망에 빠졌다. 특히 성민은 아버지의 회사 지분을 상속받아 경영권을 넘겨받을 계획이었는데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다. 그는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해고당했다. 동료들이 그의 가족 이야기를 알게 되면서 부모도 제대로 모시지 못하는 인간이라는 평판이 퍼진 것이었다. 법조계는 생각보다 좁은 세계였다. 성민의 아내는 남편을 원망하며 이혼을 요구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아이들 미래가 다 망가졌다며 히스테리를 부렸다. 아이들 역시 아버지를 무시하기 시작했다. 유학을 포기해야 했고 사교육비도 대폭 줄여야 했다. 압구정 아파트 대출금은 감당할 수 없어서 집을 팔고 변두리 원룸으로 이사해야 했다. 성민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보며 저 사람이 부모 버린 그 변호사라며 손가락질했다. 성희의 상황은 더욱 비참했다. 시댁에서는 그녀를 완전히 외면했다. 시어머니는 그런 배은망덕한 여자와는 같은 집에 살 수 없다며 며느리를 쫓아내려 했다. 의사 남편 역시 아내를 바라보는 시선이 차갑게 변했다. 병원 내에서도 성희의 이야기가 소문으로 퍼지면서 남편의 평판까지 떨어졌다. 환자들이 그런 집안 의사는 믿을 수 없다며 등을 돌리기 시작한 것이었다. 의료계에서 평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성희는 친정아버지에게 용서를 빌기 위해 수차례 집 앞까지 왔지만 성수가 막아서며 만나지 못하게 했다. 아버지 역시 그런 자식은 없다며 단호하게 거부했다. 결국 성희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우울증 진단을 받게 되었다. 명품 가방을 들고 백화점을 활보하던 그녀의 모습은 이제 찾아볼 수 없었다. 시댁 가족들은 그녀를 완전히 따돌렸고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을 끊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친척들과 지인들의 반응이었다. 처음에는 성민과 성희의 말을 믿고 성수를 의심했던 사람들도 진실이 알려지자 태도를 완전히 바꿨다. 어떻게 부모를 그렇게 버릴 수 있냐며 성민과 성희를 비난했고 반대로 성수를 진짜 효자라며 칭찬하기 시작했다. 사회적 평판이라는 것이 얼마나 빨리 바뀔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다. 성민과 성희는 어디를 가도 손가락질 받는 신세가 되었다. 성수는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아 경영하게 되었다. 8개월간 겪은 고난이 그를 더욱 성숙하고 강인하게 만들었다. 그는 직원들에게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회사를 만들겠다고 선언했고 실제로 가족 간병을 위한 특별 휴가제도와 간병비 지원제도 등을 도입했다. 고난의 시간이 그에게 진정한 리더십을 가르쳐준 것이었다. 직원들은 그를 진짜 사장이라며 존경했다. 아버지는 성수를 보며 자주 말했다. 내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너 하나만으로도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두 사람은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혈연 관계보다 더 끈끈한 시련을 함께 이겨낸 동지이자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가족이었다. 저녁마다 함께 식사를 하며 나누는 대화는 그 어떤 보물보다 소중했다. 결국 돈 앞에서 본색을 드러낸 형제들은 모든 것을 잃었다. 재산도 가족도 명예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반대로 끝까지 신념을 지킨 성수는 모든 것을 얻었다. 이것이 바로 진짜 가족의 의미였다. 피보다 진한 것은 함께 흘린 눈물과 땀이며 진정한 사랑은 어려울 때 드러나는 법이었다. 성수와 아버지는 이제 그 누구보다 행복한 진짜 가족으로 살아가게 되었다. 돈에 눈이 멀어 가족을 버린 자들에게는 응당한 대가가 따랐고 끝까지 사랑을 지킨 자에게는 더 큰 사랑이 돌아왔다.